그래서 지금부터는 쭉 살펴본 한국의 CBDC 준비 태세, 그리고 측은지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내용 원화에 대한 역사, 여기서 한국이 가지게 된 디지털 화폐를 통한 파괴적 기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중국 CBDC가 이 국제화, 위안화의 국제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이 대표적인 또 하나의 칼럼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CBDC 연구 보고서의 논점은 한국은 지급결제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서 CBDC를 발행할 유인이 적지만 관련 연구는 한다라는 기조였고, 저의 오늘 계속 강의의 포인트와 이미 중국의 입장도 위안화를 국제화하는 것을 더 빨리, 더 잘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통화를 해야 한다라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한국이 아날로그 화폐 시대에 있을 때, 그리고 이것의 패러다임이 디지털 화폐 시대가 됐을 때 어느 것이 한국에 유리한가입니다. 아날로그 화폐 시대에는 국제통화의 문턱을 넘지 못했거나 넘기 직전인데, 이 게임이 디지털로 바뀌면 한국이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것인 거죠. 아날로그 화폐 시대가 디지털로 바뀌면 한국이 전략적으로 유리한가? 한국이 유리하다면 어떠한 면이 유리한가? 전략적인 우위는 기존에 하고 있는 패러다임에서 더 잘 열심히 하는 존속적 혁신에서 오는가? 아니면 패러다임의 전환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하지 못한 파괴적인 혁신에서 오는가? 이게 사실 오늘의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국제화 메커니즘이 우리 한국에 유리한가? 국내용 자산의 국제화가 유리한가? 국내용 원화의 국제화가 유리한가? 아날로그 프로타입을 가지고 있는 국내용 원화의 국제화가 유리한가? 국내용 자산을 각 나라별로 해외에 밀어내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이미 국제적인 자산이 있다면 그것을 디지털화하는 승기를 한국의 리더십을 가지는 것이 유리한가? 혹은 국제적인 자산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이 유리한가? 혹은 그러한 자산들이, 국제적인 자산들이 돌아다닐 요충지를 한국이 선점하는 것이 유리한가? 저는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할 것이 많다라고 봅니다. CBDC의 발행, 그리고 기존의 아날로그 화폐, 둘 다 매진해야 하지만 한국에게 새로 주어지는 기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보고자 하고, 그래서 한국은행이 잘 연구해 놓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조금 더 생각의 확장의 기회를 서로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꼭 인용드릴 분이 우리 한국을 너무 사랑하시고 제가 존경하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클레이튼 교수님이십니다. 뭐 이분에 대한 설명은 굳이 안 해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감히 언급하는 이유는, 위대한 기업이 큰 경쟁자에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작고 하찮아 보이는 신규 경쟁자로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하셨고 밝히셨고, 이분이 또 위대한 이유는 그것을, 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경영학을 배우는 후배들한테 존경을 받고 계시죠. 혁신 기업의 딜레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위대한 기업도 무너지지 않고 존속할 수 있는 그 솔루션도 제시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핵심 포인트는 높은 비용이 드는 화려한 혁신보다도 좀 어설퍼 보이지만, 초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큰 가치를 창출할 성장 동력을 육성하면 큰 기업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포인트이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 화폐의 디지털화, 아날로그 화폐, 기존에 우리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의 디지털화, 그리고 디지털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자산, 이 자산이 피앗이든 피앗이지 아니든
간의 새로운 자산들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화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일본과 유럽 은행들이 공동으로 CBDC 연구를 시작합니다만, 그러면 살피건대 신용카드조차 보급률이 낮은 일본이 발행하는 CBDC가 이 디지털 한국이 발행하는 CBDC보다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저는 일본과 유럽의 6개 은행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CBDC 연구팀에서 한국에게 쉽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가지는 눈높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유럽에 대한 눈높이, 아시아를 대표한 눈높이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일본에 가보시면 심지어 도쿄에 가시더라도 현금 사용률이 월등히 높은데, 여기서 CBDC가 발행됐을 때 과연 한국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일본은행 부총재가 작년 여름에 했던 발표록입니다. 이거를 쭉 다운받아서 핵심을 보면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일본은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ATM기 등등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조금 더 이 현금 없는 사회로서의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금이 종이 없이, 그러니까 비현금의 결제 비율도 소폭 높아지는 것 같지만 절대 이 중국이나 한국처럼 잘 진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0,000엔, 5,000엔의 지폐가 오히려 더 유통이 늘고 있습니다. 하면서 관련 표를 딱 표기했습니다. 이 저금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롱 예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많은 소비자에게 현금이 중요한 결제 수단입니다. 라고 이 부총재께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일본의 현금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이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부러 직역했습니다. 현금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 관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본은 금융기관의 점포망과 ATM망이 촘촘합니다. 이분이 인용하시는 그림 장표들입니다. 10,000엔짜리가 점점 더 유통량이 늘어나고 있고, 동전들은 이제 감소하고 있지만 종이 지폐가 늘어나고 있고, 이 파란색이 현금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50% 이상 31.4%. 그리고 금융기관 지점 수와 현금의 유통고라고 제가 일부러 그냥 직역했는데, 국제 비교. 이 빨간색이 일본입니다. 한국은 옆에 있고요. 이 그래프에서는 일본이 여기 있고 한국이 밑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이 훨씬 더 오프라인 금융기관 지점의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는 뜻이죠. 매몰 비용이 많다는 뜻이죠. 전환 비용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일본의 시민들이 현금 신뢰가 높을까? 저에게 일본어를 계속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왜 일본 분들은 아직도 일본 시민들께서 현금을 자주 쓰십니까? 그분의 연세가 50대 중반이신데 저한테 그냥 바로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바로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한국에서는 지금 CBDC 연구가 활발한데, 일본 은행에서 CBDC 연구를 많이 하는데 과연 일본 시민들이 CBDC를 쓸까요? 바로 답변이 한 세대 지나야 될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말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물론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니어에 대한 포용과 교육도 중요하지만 왜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나 찾아보니 이해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일본의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1944년에 가진 여러분의 그 의미는 다 아실 겁니다. 전후 2차 세계대전. 일본 부채가 1944년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고, 당시 부동산 재산의 90% 세금이 부과되었고, NHK가 예금 봉쇄의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1946년 2월 16일 날 일본 정부가 조치한 예금 봉쇄 트라우마를 집중 편집한 겁니다. 전 오사카 시립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자신의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제1봉쇄, 제2봉쇄
42%를 몰수당했고 나머지 58%를 반환받았어요. 일본의 예금 봉쇄로 국가 부채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이고, 이 게이오대 경제학부 가네코 마사루 교수님은 악마의 예언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일본에서. 이 일본의 학자가 예언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맞아 들어가고 있는데 그 예언이 일본 정부의 불편한 내용들이 많아서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분의 인터뷰입니다. 버블이 붕괴한 후 고이즈미 정권이 시작됐을 때인데요. GDP의 2배가 넘는 재정 적자가는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혁명을 제외하면 해결한 사례가 없었어요. 이 재정 적자를 계속 내서 무리하게 중앙은행의 매입으로 버티려고 하는 이런 상태는 근본적으로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시민들, 특히 시니어 세대들, 저도 계속 그 선생님께 여쭤보면 일본의 전쟁을 겪으신 시니어 세대들이 현금을 신뢰하는 이유는 그거는 감히 다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체험적인 그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구매력 평가가 지금 1인당 GDP, 인구 비율을 고려해서 2023년에는 추월할 것이라는 것이 IMF 전망이고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일본이 기존의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기주통화국으로서 유럽의 중앙은행들과 CBDC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화가 돼서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이 디지털 화폐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 효과가 과연 한국보다 무조건 우수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하나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4년부터 CBDC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지만 2021년 9월에 예정되어 있는 IMF의 새로운 SDR 편입에 대한 후보 중에 그 심사 중에 제일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자유롭게 사용되느냐 여부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가 편입될 때도 그 쟁점이 있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편입된 것으로 이렇게 문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발행하는 CBDC, 지금 중국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국이 보여주는 민낯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 자유롭게 사용되는 측면에서 국제화폐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이 범용성, 자유로운 사용 측면에서 과연 한국보다 꼭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위기도 있죠. 신종 코로나로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치명타 1위는 한국. 한국은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무역 수출 제1 비율은 중국이고, 위안화의 위험은 한국에 고스란히 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는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화폐 제도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저는 조금 더 파괴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의 질문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북미 시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만화를 보는 웹툰은 네이버가 1등인데, 팩트, 진실로 1등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 시장에서는 한국의 카카오가 만화의 종주국인 일본에서 1등인데, 만약에 한국의 CBDC가 네이버 웹툰과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카카오 페이지에 결제 수단으로 장착되면 원화의 국제화에 도움이 될까? 국제화를 하는 것이 내부의 자산을 밀어내는 것만이 국제화인 것인가? 빨아들이는 것도 자산의 국제화가 될 수 있지 않은 것인가? 네이버 쇼핑이 네이버 페이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쿠팡은 새벽 배송과 많은 광고비로 적자를 내면서 성장하고 있고, 네이버 쇼핑은 가만히 있으면서도 쇼핑의 거래액이 1위를 다툴 만큼 성장하고 있는데, 네이버 쇼핑과 네이버 페이에 한국 CBDC를 결합해서 글로벌 네이버 쇼핑을 출시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화장품과 한국의 디자인 제품들과 한국의 우수한 소매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하면 국익에 유익할까요? 토스가 얼마 전에 인터넷 은행 라이센스를 신청해서 획득을 했는데, 이제는 토스가 영문 버전을 출시해서 한국 CBDC를 결합한다면 국내 은행의 국제화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 농협 같은 경우는 올해 국내 농협의 국제화의 일환으로 홍콩 지점을 설치해서
많은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상대가 걸어 들어오는 이 디지털 환경에서 토스가 영문 버전을 출시하면 이미 토스의 주주들은 대부분 다 국제 주주들이지 않습니까? 세콰이어 캐피탈 등등. 그 배경을 물어보니 토스가 처음에 투자 유치를 할 때는 금융업으로 평가를 받아서 당시의 벤처 투자 관련 법률에서는 금융업에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제가 되어 있어서 안타깝게 국내 주주를 모시지 못했던 이 상황이 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제적인 주주들을 모시고 있는 토스가 영문 버전을 출시해서 한국 CBDC를 결합해서 해외 시장의 고객들을 빨아들이면 우리가 언론에서 토스는 벌어서 외국인 주주만 배불린다라고 기사를 써야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2015년 5만 원권 환수율은 40.1%로 만 원권 환수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 CBDC를 도입하면 우리 경제가 보다 투명해질 수 있을까?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제가 검색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안 돈다라고 검색해 보시면 관련 뉴스가 쫙 나옵니다. 경제는 반드시 이렇게 순환할 텐데 돈이 돈다라고 검색하시면 기사가 딱 한 건 나옵니다. 한국에서. 부동자금이 최대치에 이르고 돈이 안 돈다는 언론 기사가 쏟아지는데 CBDC는 굳이 아까 말씀드린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보다 나은 실현이라는 경제학적 설명을 배제하고서라도 내수경제 활성화에 유리할까? 스마트폰이 디지털 은행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다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삼성이 금융업을 하면 국익에 도움이 될까? 오늘자 뉴스죠. 금융사업을 시작하는 삼성 SDS, 전자금융업 추가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매우 파괴적인 생각과 담대한 생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의 미쓰비시 UFJ 은행은 동남아시아의 타다라고 불리는 그랩에 8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랩은 싱가포르의 인터넷 은행을 신청했습니다. 그럼 과연 국내의 4대 시중은행 경영진들은 저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어서 디지털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자산에 대한 얘기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적인 문제와 국제적인 자산이 있다면 그것을 디지털화 해버리면 한국의 국제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존경하는 한국일보의 김수필 주필님의 최근 칼럼입니다. 은행들이 기후위기에 소매에 걷고 나서다.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기후금융이라는 테마가 굉장히 지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환경에 대해서 나쁜 짓을 하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심지어 대출을 제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관련해서 유엔의 기후환경 대표 리더가 한국을 찾아와서 한국의 금융위원장과 면담한 장면도 기사에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은행권, 기후금융 도입, 국내 은행도 재는걸음.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KB금융지주의 보고서를 보시면 탄소 배출권 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죠? 탄소 배출권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엔 KRX에서 거래소가 있는데 들어가 보시면 거의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은 쉽게 디지털하기가 쉽지 않은 게 생산의 국가, 심지어 도시, 그리고 연도마다 그 단가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권은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좀 변수가 복잡한 것이죠.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디지털화하려면 지역과 연도에 대한 빈티지 데이터를 태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현재 이더리움 기반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ERC20이라는 프로토콜로는 이거를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더리움 재단의 탄소 배출권 특성을 고려해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규약을 제안하면 지역과 연도의 데이터가 태깅되는 탄소 배출권의 디지털화에 대한 표준화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ERC라는 것은 이더리움의 리퀘스트 커멘트, 한마디로 이더리움의 기능 개선 제한 건의사항이라는 뜻이죠. 건의사항에 20이라고 부른 이유는 20번째 건의사항이라는 겁니다. 721번째 건의사항은 게임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자산을 디지털화하지 말고 쪼갤 수 없는 것들, 쪼개버리면 찢어버리면 가치가 사라지는 그러한 자산들을 이더리움에 탑재하기 위한 새로운 규약을 만든 자가 게임회사 엔진사의 CEO입니다. 이 엔진사의 CEO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ERC20은 일반적인 프로토콜이고 ERC721은 쪼갤 수 없는 것들인데 이거를 결합해서 제안한 자가 이 게임회사 엔진사의 CEO이고 그 번호가 1155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분야에서 아이템을 디지털화할 때 ERC115를 제안을 했고 통과가 돼서 지금 이 ERC115를 채택한 이 게임회사 엔진의 화폐가 전 세계 상위 암호화폐 랭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도 이건 새로운 생각의 접근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디지털화되어 있는 문제를 누가 먼저 국제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표준화할 수 있는지 그 머리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회사는 너무 우리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아주 자랑스러운 기업입니다. 한국조폐공사입니다. 이 조폐공사의 기술처장의 2017년 인터뷰입니다. 이분의 말씀은 한국은 화폐 주권을 이룬 나라이다. 전 세계에서 스스로 자기 나라 돈을 만드는 나라가 6개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부분 다 수입해서 쓴다는 것이죠. 2012년에 한국이 돈 기술을 수출하는 뉴스가 KBS에 나왔었고요. 최근에 경영 실적을 잘 내고 계시는 현재 대표이사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다양한 분야로, 즉 종이 돈의 화폐의 유통량이 줄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관련된 첨단 기술을 계속 수출해서 경영 실적을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신경을 쏟고 있는 부분은 블록체인이다. 그래서 모바일 지역 사랑 상품권과 같은 다양한 새로운 가치들을 모바일로 서비스하는 것에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표이사님의 인터뷰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한국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를 선도하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의 과거에 보유한 수출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광의의 측면에서는 원화의 국제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이 CBDC 흐름에서 뒤처지면 한국조폐공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장점들은 무너지게 된다. 저는 몸소 체험적으로는 홍콩이나 일본에 가서 은행 지점 업무를 해보고 나서는 한국의 은행의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빠르고 친절하시고 제가 늘 인용하는 이야기지만 내 앞에 있는 분 업무를 보면서 보이스피싱을 잡아내기도 하고 심지어 뒤에 경영진의 지휘도 받아가면서 동네 자산가가 지나가면 새로운 상품도 권유할 정도로 슈퍼 만능 탤런트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은행의 접점이 과거 목 좋은 건물 1층에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순간 지금 은행의 1층 지점들이 2층으로 올라가고 그 1층에는 커피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폐공사가 다양한 수출을 해오고 있지만 한국이 국가적으로 CBDC 흐름에서 뒤처지면 한국조폐공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기회를 뺏기게 되는 것이죠. 한국은행의 CBDC 연구 보고서에서 가장 CBDC의 공격적인 나라들로 들었던 국가들이 한국의 조폐공사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저개발도상국가입니다. 또 하나는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잠깐 탄소 배출권에 대한 예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더 많은 국제적인 자산들이 디지털화되면 더 많은 디지털 국제 자산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무엇이 중요해질까요? 저는 아날로그 지갑의 디지털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국제 자산들이 많아지면 그것을 담는 이 지갑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디지털 지갑은 한국은행 보고서에도 한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원에서 디지털 화폐학을 강의할 때 쓰는 장표인데 오늘은 한 장만 잠깐 가져왔습니다. 디지털 화폐 혹은 범용적인 디지털 자산들의 특징들은 기존의 화폐 시스템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께 LG전자 주식을 무상으로 증자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에서 EOS를 기반으로 만약에 A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즉 EOS를 기반으로 찍어낸 A 회사의 토큰 홀더들에게 그분들이 주무시는 밤에 강제적으로 EOS를 기반으로 찍어낸 다른 B사의 토큰을 넣어드릴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EOS 에어드랍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의 예시에서 보듯이 디지털화된 자산은 과거의 생각 체계로는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발행과 배포, 심지어 특정 행동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치 확보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도 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결합해서 새로운 크립토 펀드를 출시하는 회사도 있고 그것이 인빅터스 캐피탈이라는 회사였고 그 디지털 자산의 추적 기술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특정 자산을 소각할 수 있는 기술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자산이 점점 더 많아지고 국제화되면 그 디지털 지갑이라는 자체의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지갑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 한국에 유리한가? 1번. 그리고 이 디지털 지갑이 더 유리하다면 디지털 지갑의 점유율을 장악하면 국제적인 디지털 자산의 표준화 효과에 유리한가? 또 디지털 지갑은 디지털 화폐학적 관점으로 바라보건대 단순 자산 보관 외에 자산의 유통과 통제 효과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지갑을 꺼내면 여기에 종이 지폐 혹은 신용카드가 들어있을 텐데 종이 지폐는 물론이고 신용카드도 제가 꺼내서 결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경제적인 트랜잭션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디지털 지갑에서는 예를 들어서 스테이킹 같은 기능을 예를 들면 특정 토큰을 일정 기간 동안 내 지갑 속에 있으면서 묶어두는 것만으로 내가 이 지갑에 있는 토큰을 꺼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내 스스로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면서 내 토큰의 양을 불릴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즉 자산의 유통과 통제 효과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은 금융, 자금의 융통이라는 뜻의 금융과 시너지가 있는가. 저는 안타까운 점은 블록체인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예타 면제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 뭐 그런 접근도 이해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 경제로 전환할 때 뭔가 규정이 있는 것은 그 규정을 설계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자체를 그냥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는 것이 전략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떠한 전략적 요충지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키우고 육성하는 것이 맞느냐 이러한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보다 더 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